전국시대의 연나라의 도읍지가 된 이래 중국 화북 대평원과 북방의 산간지대를 잇는 교통의 이유지로서 역사에 등장했던 베이징. 이 도시가 전 중국을 지배하는 중심 거점이 됐던 시기는 징기스칸의 손자인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 칸이 수도로 삼았던 13세기 중엽부터다. 당시 위대한 칸의 도시란 뜻인 캄발리크, 곧 대도로 불렸던 이 도시에 체류했던 마르코 파올로는 그의 동방견문록에서 이 도시가 얼마나 웅대했던가를 찬탄하고 있다. 그러나 야수적이라 할 만큼 생명력 넘쳤던 몽고 민족의 중국 지배는 스텝 유목 문명과 전통적인 집약농업 문명과의 최대의 격돌로서 한 세기로 끝나고 말며 이 도시도 이내 잿더미가 되고 만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베이징은 원나라의 뒤를 이었던 명나라의 3대 황제인 영락제가 난징, 곧 남경에서 이곳으로 전도한 이래 그를 계승한 명청대 황제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다. 명청 두 왕조 25명의 황제가 500년간 지배하면서 갖고 온 이 도시에는 그런 만큼 화려하고 중후한 유적들이 산재해 있어 명의 초기 수도였던 난징과 수나라의 수도였던 로양, 곧 낙양,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였던 시안, 곧 서안과 더불어 중국 4대 고도로서 신생 중국의 얼굴이기도 하다. 지난 5천년 동안 역사학자들조차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왕조의 흥망성쇠가 거듭되어 온 중국 대륙은 일찍이 열린 실크로드를 통해서는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는 제지술과 인쇄술, 그리고 나침판과 화약 등을 서방에 전파해서 유럽의 근대화를 촉진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와는 춘추시대로부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숙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가까이는 420km, 멀리는 10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서 오갈 수 없었던 지난 40년. 취재팀은 폐쇄의 빗장을 걷어내고 그 옛날 고려와 조선조의 사신들이 오갔던 베이징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심장부는 천안문과 그 광장 주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안가를 달리노라면 왕복 6차선의 도로가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화강암이 깔린 광장이 나타납니다. 기네스북의 세계 최대의 광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천안문 광장입니다. 지난 59년과 77년 두 차례 확장돼 그 면적은 40만 평방미터에 이르며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 중국 근대사의 정치운동의 무대가 되던 것입니다. 이 광장을 굽어볼 수 있는 높이 33.7m의 2층 누각이 천안문입니다. 황금빛 귀화를 얹은 격지붕에 백옥석의 난간, 그리고 붉은 벽을 지닌 이 천안문은 지난 49년 10월 1일 당시의 국가주석 마오쩌둥 곧 모택동이 30만 명의 군중 앞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했던 무대로서 67년 3월 중국 국무원에 의해 국보격인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디 뒤쪽에 있는 명청 두 왕조의 황성이었던 자금성의 정문으로서 명나라 영락제가 처음 창건했을 때는 승천문으로 불리워졌으나 청대인 1651년 개축되면서 지금의 천안문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개되고 있는 높이 10m의 돈대에 오르면 누각 안에는 이 천안문에서 건국을 선언했던 모택동과 당시 당간부들의 모습을 그린 대형 기록화를 비롯해 그들이 썼던 책상과 의자 등의 집기 등이 전시되어 있으나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주 보이는 천안문 광장을 베이징의 심장부라 부르는 까닭은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인 1919년 5월 4일 베이징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외국 열강들의 침략에 항의해 이곳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5.4운동 이래 중국인들의 집회 장소가 되었고 이 광장 주변에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들이 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광장 남쪽에 서 있는 비가 인민영웅기념비입니다. 중국 정부 성립 이전 한 세기에 걸쳐 희생됐던 중국 건국영웅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모택동이 첫 삽을 떠 기공한 이래 6년 남짓 지난 58년 4월에 낙성한 이 비는 중국의 기념비 가운데 가장 높은 38m이며 돌의 무게만도 100톤이 넘습니다. 앞면에 새겨진 인민영웅 영수부루, 곧 인민영웅들이여 부루를 누리라는 뜻인 금박된 8자의 글씨는 모택동의 육필입니다. 또 뒷면에 새겨진 비문은 무명영웅들을 기리는 내용으로서 주원라인, 곧 주울레이 친필입니다. 이 비 앞에서 일어난 이른바 천안문 사건은 중국의 권력투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지난 66년부터 중국을 10년 동안 혼란 속에 몰아넣었던 문화혁명이 끝날 무렵인 76년 4월 5일 청명절. 이 기념비 앞에는 그해 1월 사망한 주울레를 추모하기 위해 100만 인파가 줄을 이어 꽃다발을 바쳤고 중국 민병대와 경찰이 이 꽃다발을 트럭에 실어 철거하는 과정에서 군중들과 마찰이 일어나 총살 또는 부상하거나 체포된 사람이 3천여 명이나 됐습니다. 천안문 사건 또는 4.5 운동으로 불리워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등샤오핑, 곧 등소평은 배후 조종자로 몰려 두 번째 실각되고 맙니다. 그러나 넉 달 후 모택동이 사망하고 4인방의 체포와 함께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등소평은 다시 복권됐고 2년 후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문화혁명을 건국 이래 가장 심한 좌절과 손실을 가져다준 극좌저골이었으며 그 책임이 모택동에게 있다 규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모택동이 사망하고 1년 뒤인 지난 77년 기념비 뒤쪽에 세워진 그의 기념당 앞에는 지금도 하루 평균 4만여 명의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높이가 34.6m나 되는 44개의 화강암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이 대리석 건물은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중국 현대 건축물로서 내부에는 100억으로 제작된 높이 3m의 모택동 좌상이 있고 그 위에가 수정관 속에 안치되어 있으며 건물 외곽에는 중국에서 공수되어 온 초목들로 단장되어 있으나 취재진의 접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장 서쪽에 있는 3층 건물이 국회의사당 격인 인민대회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인대라 줄여 말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비롯해 당과 중앙의 주요한 회의 장소로 쓰이거나 10월 1일 국경절 전야 또는 국가원수급 외국 국빈을 맞을 때 연회장으로 이용되는 이 건물의 면적은 약 18만 평방미터. 대집회장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대연회장은 5,000개의 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장 동쪽에서 인민대회당을 마주보고 서 있는 건물이 지난 59년 개관한 역사박물관과 혁명박물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역사박물관에는 원시시대부터 중국 근대사의 시작인 1840년 아편전쟁까지의 자료가 전시돼 있고 왼쪽 혁명박물관에는 아편전쟁에서 49년 중국 건국까지 100년간의 사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천안문과 그 광장 일대가 현대 중국의 심장부라면 천안문 바로 뒤쪽에 서 있는 자금성은 고대 중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이 자금성은 본디 원나라의 황궁이었던 자리에 명나라 영락제가 1406년 천도하면서 새로 지은 궁전이다. 명나라는 홍건적의 난에 가담해 세력을 키웠던 주원장이 1368년 원나라를 쓰러뜨리고 한 세기 동안 몽고 지상주의에 짓눌렸던 한민족을 부흥시킨다는 국시 아래 건국한 나라다. 그러나 주원장의 뒤를 이어 16살의 나이로 즉위한 그의 손자 건문제는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의 왕으로 봉해졌던 실력자들의 복령을 삭감하고 약화시키려다 이에 반기를 든 이곳 베이징의 연왕에 의해 4년 만에 왕위를 빼앗기고 만다. 이를 정난의 변이라 하며 이 반란의 주인공이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자 건문제의 숙부 3대 성조 영락제다. 왕위를 찬탈했던 만큼 불안했던 그는 지지 세력이 많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이곳에 새로운 황성을 지은 것이다. 그 후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 부위 때까지 명제 15명의 황제가 220여 년,
청조 10명의 황제가 260여 년 동안 영화를 누렸던 이 자금성의 면적은 72만 평방미터. 황성이 둘레만도 3km가 넘는다. 중국 정부 수립 후 국무원이 고궁박물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중점문물보호단이 100호로 지정한 이 궁궐 안에는 60여 채의 크고 작은 정각들이 들어서 있고 그 방수만도 9천여 개나 됩니다. 천안문에서 100m쯤 북쪽으로 들어가면 10m 높이의 성벽으로 에워싸인 오문과 마주칩니다. 역대의 황제들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장수와 포로들은 물론 외국의 사신들을 맞아들였던 문입니다. 고려 말 친원과 친명파로 갈려 확고한 외교 정책을 펴지 못했던 고려의 사신과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보고하러 온 조선조의 사신들도 이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자연이야말로 조물주가 창조해낸 최고의 걸작이며 이 자연의 조화하고 합이라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덕목임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중국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때문에 위대한 미술품과 건축물 속에는 이 같은 조화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2대 황성이자 지금 현존하는 고대 중국 건축물 가운데서 가장 큰 자금성, 고궁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자금성에서도 이 같은 조화의식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화의식이란 우선 이 건축권이 하나의 중축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도록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문 뒤로는 조정의 주요한 행사가 베풀어졌던 3대 전각인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일렬로 서 있고 그 뒤로는 다시 황제와 그 가족들이 거주했던 3대 후궁인 건청궁, 교태전, 권영궁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3대 전각과 3대 후궁을 일직선으로 하는 중축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좌우에 대칭되는 부속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돼 하나의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건축군의 핵심 건물은 3대 전각 가운데 하나인 태화전입니다. 정일품과 종일품으로부터 구품까지의 문무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황제의 즉위식과 혼례식 그리고 생일 축하식 등이 베풀어졌던 곳입니다. 높이 8m가 넘는 100옥석의 3층 기단위에 솟아있는 이 태화전의 높이는 27m, 너비는 63m이며 2,300여 평방미터나 되는 넓은 궁원을 끼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는 주나라 때의 제도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문헌인 주례와 큰 건축물을 빨리 완성하고 건축 자재를 절약하기 위해 북송 때 편찬된 궁조 방식이라는 문헌을 따르고 있습니다. 根据周代的史料记载呢，天子呢必须有3个宫殿。 옛 자료를 보면 천자는 필수적으로 3개의 전각을 짓고 다스리도록 돼 있습니다. 명청 양 시대의 황제들은 이 원칙을 충실히 따른 거죠. 이 자금성 중심부에 있는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세부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색채와 지붕의 선등이 이루어낸 웅장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색질이 된 현란한 천정을 금도금된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는 태화전의 중앙에는 나무에 용을 새겨 금물을 칠한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매달 5일과 15일 그리고 25일에 황제가 신하들을 굽어보며 명을 내렸던 의자입니다. 의자의 양측에는 장수와 길상을 상징하는 선악과 거북상을 비롯해 용이 새겨진 향로며 크고 작은 촉대 등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태화전 뒤쪽으로는 비슷한 구조를 지닌 중화전과 보화전이 차례로 있으며 정각 안팎에는 황제가 쓰던 생활용품들이 당시 쓰던 그대로 놓여 황실의 영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금성의 건축물들은 건물의 터전이 되는 기단을 쌓고
기단 위에 둥근 기둥을 세우되 기둥 밑에는 주춧돌을 받치도록 되어 있으며 차마밑과 기둥머리 사이에는 콩포 또는 두공이라 부르는 나무 쪽을 짜맞추어 지붕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물들은 화려한 데 반해 평범한 장방형의 형태인데다 단조로워 한대나 송대의 건축물에 비해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외조를 나와 내정으로 이어지는 후원과 건축문을 지나면 역대 황제들의 침공이었던 내밀한 궁전과 만납니다. 건천궁, 맑은 하늘 같은 궁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침궁은 이름과는 달리 왕위를 둘러싼 암투가 끊임없이 이어졌던 곳입니다. 명나라 12대 황제였던 가정제가 10여 명의 궁녀들에 의해 교살되기 직전에 구출됐던 곳이며 그로부터 54년 뒤인 1620년 15대 황제 태창제가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궁녀들이 바친 붉은 알약을 먹고 숨졌던 이른바 홍안 사건이 일어났던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비사가 있은 지 24년 후 잦은 당쟁과 조정의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해 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에 의해 이 자금성은 짓밟히고 말며 이때 17대 황제였던 숭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명나라 270여 년의 역사는 끝나고 맙니다. 그 후 청대와 이 건천궁은 3대 순치제 때부터 다시 침궁으로 쓰여졌고 5대 옹정제 때에는 정대광명이라는 편액을 걸고 정물을 보기 시작했으며 선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건적압이라는 상자 속에 황제 계승자의 이름을 써 넣어두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성에 남아있던 수십만 점의 문화재들은 만주사변과 국공내전의 와중에서 국민정부에 의해 타이완으로 옮겨져 현재 그곳의 고궁박물원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남아있던 미술품에 새로 수집한 수만 점을 추가해 100만 점의 유물로 이곳에 고궁박물원을 열었으나 주요한 유물들은 대부분 수장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고궁 자금성의 후문인 신무문 건너편에 서 있는 5개의 봉우리를 지닌 산이 경산입니다. 이 경산 동쪽 기슭에 서 있는 괴이하게 구부러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는 명나라의 말로를 말해줍니다. 1644년 중국의 중부 내륙인 섬서성, 곧 산시성에서 이자성이 병력을 이끌고 자금성을 공략해왔을 때 최후의 황제 숭정제는 부굴란타에 구원병을 부릅니다. 그러나 신하는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내 황비는 살해되고 황제 자신은 이 자리에 서 있던 나무에 목을 매 자결해버리고 맙니다. 숭정제가 최후를 맞았던 나무는 베어져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자리에 후대 사람들이 심어놓은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 한 봉건 왕조의 몰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대의 황제들이 모두 나약하고 무능했던 건 아닙니다. 초기의 황제들은 민생 안정을 위해 인구가 과밀한 강남에서 토양이 척박했던 강북으로 농민들을 이주시켜 농업을 장려하고 부유층을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경제 부흥을 꾀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남에서 북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 일어났고 호구도 늘어나서 총 인구가 6천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시가지 남쪽에 세운 천단은 황제가 풍년을 빌던 재단으로 권력 과시의 색채가 적어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건축물입니다. 청색의 유리기와를 얹은 세겹 지붕에 높이가 38m, 지름이 30m나 되는 우산 모양의 이 기년전은 한때 소실됐다가 청대에 복원된 것으로서 역대의 황제들은 천제를 올리기 사흘 전부터 육식을 금하고 하루 전에 이곳에 와 머물며 근신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화려하게 채색된 궁룡형의 천정이며 추나추동을 상징하는 4개의 기둥 등 깊은 상징성이 깃든 이 기년전은 쇠못을 쓰지 않은 건축술과 독특한 구조 등으로 중국 건축사에서 중시되는 건축물입니다. 베이징의 중심부에 이처럼 화려한 건축물이 세워질 때 베이징 외곽에서도 대규모의 토목 공사가 진행된다.
만리장성의 개축과 증축이다. 현존하는 만리장성은 바로 명대에 구축된 것이다. 베이징에서 만리장성을 볼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시가지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져 있는 마달리, 곧 팔달령 장성과 북동쪽으로 70km 떨어져 있는 무테니, 곧 모전역 장성이다. 취재팀은 먼저 팔달령 쪽을 찾기로 했다. 화북대 평원을 가로질러 고비 사막으로 향하는 길 양쪽에 보기 좋게 늘어서 있는 가로수며 이따금 마주치는 마차, 그리고 가로수 너머로 끝없이 전개되는 옥수수밭. 목가적인 전경에 잠시 취해 있노라면 이내 팔달령에 이른다. 중국의 가장 두드러진 국민성은 강한 자존심과 끈질긴 인내심입니다. 이 만리장성은 외침을 용납치 않겠다는 천자의 강한 자존심과 그를 뒤따르는 백성들의 끈질긴 인내심이 서로 결합해서 이루어낸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가장 긴 성이자 달에서도 볼 수 있는 유일한 건조물인 이 만리장성의 지도상의 총 연장거리는 2,700m. 그러나 실제로는 6,000km가 넘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통설입니다. 검준한 산맥과 비좁은 계곡을 거대한 용들이 꼬리를 물고 꿈틀거리듯 치닫고 내지르며 끝없이 이어지는 만리장성의 장대함은 최초로 올세계를 밟았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지구를 휘감고 있는 뱀과 흡사하다 했던 보고 속에 함축돼 있습니다. 명나라가 현재 이 만리장성을 쌓은 까닭은 명에 의해 멸망한 원나라의 잔존 세력, 곧 몽고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뒤 명나라를 줄곧 괴롭혔던 것은 베이징이 경제의 중심권인 중부 황하와 남부 양쯔강 유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과 베이징 가까이까지 습격에 들어오는 몽고족과의 잦은 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조는 바레만의 산하이관, 곧 산해관에서 현재의 몽고와의 접경지대를 지나 영토의 서쪽 끝이었던 자위관, 곧 가역관에 이르는 이 장성을 개축돈 증축하고 장성지대를 9개 광구로 나누어 10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현재의 이 장성은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흉노족을 막기 위해 130만 명의 군병과 농민들을 동원해서 춘추시대 제나라 때부터 전국시대에 걸쳐 쌓았던 성벽을 잇고 개축도는 증축했던 만리장성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성은 20여 개의 왕조가 2000여 년에 걸쳐 축성하면서 얻어낸 기술과 방어술을 바탕으로 증축하고 개축했기 때문에 더 견고하고 정연하며 그 길이 또한 깁니다. 팔달령 장성의 관광객 수는 하루 평균 5-6천 명.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광객 수를 모두 합해도 수대에 걸쳐 축성하는 데 동원된 연 인원 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산세에 따라 높이가 7m에서 8m쯤 되는 팔달령 장성은 축성 재료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화강암으로 축대를 쌓아 집안을 다지고 그 위에 다시 젓갈색 또는 암갈색 벽돌을 서로 어긋나게 쌓아 올린 외양이 맵시 있게 느껴집니다. 초기에 쓰인 축성 재료는 야산에서 얻은 바위와 흙으로 빚어 햇볕에 말린 벽돌이었으나 이처럼 명대에 와서는 견고한 화강암과 전, 곧 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대체됩니다. 재료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외벽과 내벽의 너비는 5m, 말 5필이 나란히 지나거나 10명의 병사가 일렬 횡대로 걸을 수 있는 폭입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에는 너비가 한 뼘쯤 되는 수로를 놓고 내벽 쪽을 좀 낮게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녹아내릴 때 밖으로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성술은 이처럼 비교적 단순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이 지나는 지역이 전략상의 요새로서 대부분 해발 1000m가 넘는 산악지대인데다 운반수단이라고는 들 것밖에 없었던 당시 이 모든 작업을 어떻게 인력으로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축성인부로 징용돼 목숨을 잃은 남정네가 얼마나 되는지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 아래서 남편의 시신을 찾으며 통곡했던 진나라 맹강녀 설화를 비롯한 수많은 민당과 기록들은 웅대한 장성 뒤쪽으로 보이지 않는 통곡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리장성을 보는 중국인들의 시각은 어떨까 흥미롭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리장성하면은 흔히 축성을 명령했던 황제나 왕조를 생각하는데 축성하는 데 동원된 이름 없는 백성들에게 그 공을 돌려야 합니다. 이곳에 오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팔달령 장성이 웅대한 느낌을 준다면 베이징 동북쪽 교외에 있는 무텐이 곧 모던역 장성은 정교한 느낌을 줍니다. 유네스코 등으로부터 문화유적 보존기금을 지원받아 3년 동안의 정화 작업을 끝내고 지난 86년 4월부터 관광객을 받고 있는 이 구역은 해발 1000m의 고지까지 케이블카가 놓여 지상에서 10분이면 장성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까닭에 팔달령 쪽보다는 관광객이 적습니다. 때문에 장성의 구조를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성벽은 서쪽으로 팔달령과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장성의 끝인 산해관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이 구간의 거리는 약 2.2km. 서쪽에서는 지금 무성한 잡초를 거두어내고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1기 공사를 끝내고 지금 2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90년까지는 이 지역의 공개 구간을 현재 2,200m에서 4,000m로 늘릴 것입니다. 이 구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어서 성벽을 복원하는 일도 새로 쌓는 일만큼이나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모던역 장성의 높이는 팔달령과 같은 7 내지 8m. 다만 외벽과 내벽의 평균 너비가 1m 정도 적은 4m입니다. 축성의 제물이 된 원원의 울음인 양 예클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통로를 따라 나가면 2층 망루와 마주칩니다. 산세가 험한 곳에는 60-70m의 간격으로 좀 덜 험한 곳에는 100m 안팎의 간격으로 서 있는 이 망루는 지붕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붕이 없는 망루는 적정을 감시하던 병사들이 모여 때로는 작전 회의도 하고 때로는 봉화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우기와 동안기에는 불을 피우고 취사할 수 있는 망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용도로 쓰면서 봉화대 구실도 하고 전술상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세운 망루가 지붕을 씌운 망루입니다. 1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망루 하나만을 짓는데도 한 달은 조이 걸렸음직한 이 장성을 축조해낸 인간의 능력이 무한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만리장성은 만주족이 세운 청대에 와서는 군사적인 의의를 잃고 맙니다. 만주족에 의해 북방민족은 모두 토벌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장성은 중국 본토와 만주 그리고 몽고 지역을 나누는 행정적인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축성한 지상의 가장 긴 건조물인 이 만리장성이 중국사나 세계사에 미친 영향은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흉노족이며 몽고족 등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조됐던 이 만리장성은 결국 그들을 스텝 지역으로 내몰았고 이로써 중국의 전통적인 집약농업이 목축업과 결합해 혼합 경제체제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막았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한 만리장성 외곽으로 내몰린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기후가 좋지 않아 스텝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질 때마다 로마까지 진출에 이업했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몰아와 유럽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명대의 황제들은 화려한 황성을 짓고 국가재원을 고갈시키는 이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후에 자신들이 묻힐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명조의 화려한 궁중 생활의 이면에 서서히 마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이징 북서쪽 50km 지점 팔달령과 모도역 장성에서 각각 시가지로 들어가는 길이 마주치는 곳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천수산이 있습니다. 이 산자락을 깔고 줄지어 있는 명나라 황제들의 무덤은 그들의 권력과시의 욕구가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도라고 불리워지는 참배로 양측에는 낙타며 코끼리를 비롯한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 등 석조, 수호 신상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사후에도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황제들의 강렬한 지배 욕구가 이 신상들 속에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이 신도를 지나 천수산자락 40평방킬로미터 광역에 능문이며 누각 그리고 능원으로 에워싸인 화려한 왕릉들이 반원을 그리며 늘어서 있습니다. 베이징의 많은 유적 가운데서 만리장성과 고궁 그리고 명13릉을 3대 고적으로 꼽는데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명13릉은 왕위를 찬탈한 뒤 지지 세력이 많은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겼던 명나라 3대 영락제를 비롯한 13명의 왕이 누워 있는 곳입니다. (13릉) 가운데 공개되고 있는 왕릉은 14대 신종 만력제와 그의 두부인 효성 황후와 원앙 기비의 합장릉인 정릉으로 흔히 지하궁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능문을 들어서면 잘 다듬어진 향나무가 능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0살에 즉위했던 만력제가 이 능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의 나이 22살 때부터입니다. 6년 동안 계속됐던 이 무덤 공사에는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됐고 2년치의 국고가 탕진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대 17명의 황제 가운데 가장 오랜 48년 동안 군림했던 만력제는 집권 초기에는 대학사 장거정을 등용해 학예를 장려하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해 합리적인 세정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는 태자 책봉을 둘러싼 황관들의 농간과 임진왜란 때의 조선 출병을 비롯한 잦은 원정 그리고 전비를 대기한 가혹한 징세로 민심을 잃고 명나라를 세잔의 길로 이끈 황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리석 축대 사이에서 괴이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향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계단을 오르면 겹지붕을 얹은 능루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통로가 나 있는 이 능루 안에 거대한 대리석 묘비가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서면 흔히 이 정도의 능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2년치의 국고를 탕진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게 됩니다. 이 명13릉 가운데서 이 정릉이 차지하는 그 특징이랄까요?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定陵建于1584年到1590年，用了6年的时间。 정릉의 호화로움은 능루 뒤쪽에 있는 지하궁전에서 찾을 수 있죠. 지하궁전은 능루를 정점으로 뒤쪽에 원을 그리며 축조된 성곽 중심부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하궁전은 56년 5월부터 발굴이 됐는데요. 출토된 유물은 3,000점 가량이 됩니다. 대부분 제사 때 쓰는 물건들이죠. 지하 2층 깊이쯤에 있는 이 지하궁전의 면적은 약 1200평방미터, 모두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서 바로 보이는 곳이 중전입니다. 이 중전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기다란 의자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만력제와 그의 두비가 사후에도 이 의자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도록 놓여진 것입니다. 이 중전과 곧바로 통해 있는 곳이 후전입니다. 면적이 중전의 2배쯤 되는 이 현실 시상대에는 10여 개의 목관이 놓여 있습니다. 중앙의 가장 큰 관이 만력제, 그 좌우에 놓인 것이 두비의 관이며 나머지는 부장품을 넣었던 관입니다. 그러나 이 관들은 지난 56년 발굴할 때 모두 부패된 채로 발견돼 새로 짜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전 좌우에는 예비로 남겨둔 배전이 있으나 발굴 당시 그대로 빈 채로 남아 있습니다. 황제들의 이 같은 허영과 사치는 왕조의 말기적 조짐인 당쟁과 끊임없는 반란을 낳아 200년 명왕조는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누르하치가 세운 청나라가 명나라를 쓰러뜨리고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던 것은 3대 황제 순시제 때인 1644년이었다. 그러나 청나라는 내세울 만한 문화와 전통을 지녀보지 못한 만주족이 세운 나라였던 만큼 명대의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국호조차도 명 발금에 상응하는 말금, 곧 청으로 지었다. 그런 만큼 오늘의 베이징에 널리 알려져 있는 순수한 청대의 문화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시가지 북쪽에 있는 영호궁, 곧 옹화궁은 청대에 세워진 베이징 최대의 라마 사원이다. 본디 청나라 5대 황제인 옹정제가 즉위하기 전 3년 동안 거처했던 이 궁전은 그가 즉위하면서부터 옹화궁으로 불려졌고 그의 뒤를 이은 아들 건륭제가 부왕을 추모하기 위해 1744년 라마 사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라마교란 인도에서 티베트로 건너간 불교가 그곳의 토속 신앙과 결합해 주술적인 요소를 강하게 띤 종교로서 중국에서는 밀종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이 라마교는 원나라 때 중국에 전파돼 원나라 멸망과 함께 쇠퇴했다가 청저예와 황실의 보호 속에 교세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귀화를 얹은 두 겹도는 세 겹의 지붕이며 기둥과 처마를 잇는 나무인 두공의 형식 등 명대의 양식을 그대로 쫓고 있는 이 건축구는 3개의 대문과 5개의 대전을 비롯한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건물은 3층 건물인 만복가구로 내부에는 향이나 공예품의 원료로 쓰이는 백단나무로 조각한 거대한 미륵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 이 미륵상의 높이는 26m. 보관 밑에 드러난 얼굴이 불상으로서는 다소 매섭다는 느낌을 주고는 있으나 기다란 목걸이와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천이 속에 감추어진 불씨는 육감적이라 할 만큼 정교합니다. 그러나 이 옹화궁의 전체적인 외양은 극채색을 쓴 처마 밑의 단청이 현란한 대신 처마와 기둥 사이에 불필요한 장식 목재들을 무겁게 겹쳐붙여 많은 보조기둥을 세워야 했던 만큼 어수선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 같은 건축술을 통해 원대 이후의 중국 건축이 점차 참신한 맛과 생동감을 잃어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문과 고궁 왼쪽에는 남해와 중해 그리고 북해 등으로 불리워지는 5개의 호수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호수들은 베이징 서쪽 교회에 있는 옥천산에서 솟는 샘물을 끌어들여 만든 인공 호수들입니다. 이 호수군의 중심이 베이하이 곧 북해로서 원나라 이후 역대 왕조의 어원이었던 곳입니다. 50만 평방미터에 이르는 이 호수 주위에 펼쳐져 있는 정자와 누각의 조형미는 뛰어나며 오늘날에는 베이징 시민들이 뱃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위락공원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북해공원은 8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황제들의 정원이었습니다. 베이징에 이처럼 호수를 낀 정원이 많은 것은 여름 기온이 보통 30도가 넘어 피서할 수 있는 별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초여름에 활짝 피는 연꽃도 일품입니다. 그러나 이 북해공원의 상징은 아무래도 라마탑이라 할 수 있죠. 이 호수에는 경화도라는 섬이 있어 동쪽과 남쪽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화도에 있는 높이 36m의 라마탑이 바로 북해공원의 상징입니다. 선양곳 심양에서 베이징으로 천도했던 청나라 3대 왕제 순치제가 1651년 세웠던 이 라마탑은 2차례의 지진으로 파괴돼 그의 손자인 5대 옹정제가 복원한 것입니다. 사각형의 기단 위에 볼록한 원통형의 탑신과 타오르는 불길을 형상화한 보조를 얹은 이 라마탑은 인도의 스투파가 중세의 티베트로 건너가 변형된 것입니다.
이 같은 문화유적들이 세워진 시기인 4대 강일제로부터 6대 거울융제 때까지 120여 년간은 청대의 최성기였습니다. 특히 24살의 즉위에 초부 강희제의 재위기간을 넘는 것을 꺼려 한 해 적은 재위 60년 만에 퇴위했던 6대 거울융제는 예술적인 자질과 식견이 뛰어나 오늘날 고궁박물원의 토대가 된 수많은 예술품들을 수집하면서 궁중 화가와 도공들을 양성했고 발달한 고증학을 바탕으로 3만 6천 권에 이르는 백과전서인 사고전서를 편찬하는 등 그의 치세기간은 문화적으로도 황금기였습니다. 거울융제가 1750년 베이징의 서북쪽 10km 지점에 세웠다가 2차 아편전쟁 때 파괴됐던 것을 서태후가 복원한 이화원은 청대 건축예술의 대표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왕궁 또는 별궁 하나를 짓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과다하게 소모한 나머지 한 왕조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중국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100년 전인 청나라 말기 황실의 여름 별궁으로 쓰기 위해서 이 화려하게 복원된 이 이화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울융제가 지었던 봄디 건물은 1860년 영국길을 건 중국 선박 예로호에 타고 있던 해적 용의자를 청조가 체포한 데서 발단이 돼 영국과 프랑스가 외교사절의 베이징 상조와 양지강 유역의 개항을 골자로 하는 텐젠조약 비준을 강요하며 8만 명의 연합군을 투입해 베이징을 점령할 때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구 28년 청나라 9대 한풍제의 후궁이자 10대 동치제의 생모 그리고 11대 광서제의 이모로서 권력을 휘둘렀던 자의 황태후, 곧 서태후가 회가변을 열기 위해 복원한 이 이화원에 들어서면 17개의 수로가 나있다 해서 17공교로 불리워지는 길이 150m의 운치 있는 석교며 정치인은 유람선이 떠다니는 호수가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호수의 이름은 곤명호. 한나라 무제가 시안의 곤명지에서 수군을 훈련시켰던 고사에서 이름을 따 곤명호로 지었습니다. 주위가 8km나 되는 이 호수는 땅을 파 만든 인공호수로서 파올린 흙을 쌓아 만든 산이 이 호수의 북단에 있는 높이 58.6m의 만수산입니다. 거울융제가 그의 어머니를 위해 이 별궁을 처음 지을 때 장수를 빌기 위해 만수산으로 지었으며 이 면적은 290헥타나 됩니다. 颐和园呢始建1750年，重建呢是1880年。 이 이화원은 양지강 유역 강남 지역의 운하항과 화북지방의 장중함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정원입니다. 전체 면적의 4분의 3이 호수이고 4분의 1이 건축물인데 특히 추나 주동으로 달라지는 호수의 물빛만으로도 베이징 제1의 정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구는 서태후가 집정했던 정치구역과 주거구역 그리고 유람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적 보호를 위해 지금 유람구역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3천여간에 이르는 건축군 가운데 중심 건물은 지금 단장 중인 4층 8강 노각인 높이 41m의 불양각으로 서태후가 불상을 안치하고 예보를 올렸던 곳입니다. 불양각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중대한 의식이 베풀어졌던 배운전입니다. 서태후가 회가변 등 주요한 연회를 열었고 신하들을 접견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서태후와 광서제가 정무를 보며 거처했던 곳은 인수전입니다. 아들 동치제가 세상을 떠나자 서태후는 그의 여동생의 3살 난 아들인 광서제를 즉위시킨 뒤 이곳에서 섭정했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는 이 인수전 안에는 황실의 권위와 영화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 같은 건축군 바깥 곤명호를 따라 나 있는 장랑도 일품입니다. 호수의 풍광을 완상하며 거닐 수 있도록 놓여진 이 장랑의 길이는 728m. 그 길이가 길다 해서 천간낭하로 불려주기도 합니다. 특히 양쪽 기둥과 기둥을 가로지르는 대들보에 그려진 인물이며 산수 그리고 화조 등의 체험만도 8천여 폭이나 돼서 이 장랑은 화랑으로도 불려주고 있습니다.
검룡호 서쪽에 있는 수상 건축인 천안방도 이 궁전이 얼마나 호화로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밝고 안락한 배라는 뜻인 천안방은 길이가 31m로서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만큼 한 곳에 정박해 있으나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물빛이며 사시사철 모습을 바꾸는 풍광을 바라보기에는 제격입니다. 이처럼 화려한 별궁을 짓는 데는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해 공채를 발행하고 영국에서 빌어온 자금까지 투입됐고 이 때문에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는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못지않다 해서 유럽 화가들을 초청해 그림을 그리게 했을 만큼 호화로운 정원이 청의 붕괴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았고 청조는 결국 1912년 멸망하고 맙니다. 그 후 30여 년 중국 정부 성립 후의 문화예술은 인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조하고 필요한 것만을 외국의 예술이나 자국의 전통에서 끌어와야 한다는 모택동의 예난 문의 강화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규범화한 혁명성이 강조되는 반면 현실성이 결여된 작품들이 범람해 왔다. 더욱이 명나라 가정제의 그릇됨을 지적했던 해서라는 신화가 파직되고 마는 과정을 그린 해서파관이란 연극이 모택동의 비위를 거슬린 데서 비롯된 문화혁명으로 중국의 예술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지난 10년 가까이 백화 제방의 바람이 일면서 근래에는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 의욕도 높아지고 있다. 한때 당국이 정해준 급수에 따라 일정한 급료를 받고 한정된 곳에서만 연주하던 음악인들도 이제 많은 연회장에 나와 연주를 하며 사례를 받기도 한다. 중국의 오페라로 불리워지는 경극 무대에서도 그 같은 의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극이란 배우의 가창과 무용을 중시하는 가모극 형식에 역사나 전설 등을 토대로 한 서사적 내용이 결합된 연극의 한 장르로서 명대의 의상을 기초로 해 색과 무늬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신분을 쉬이 파악할 수 있고 특별한 장치 없이 상징적인 연기와 노래만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중국의 독특한 무대 예술입니다. 한 젊은 무사가 악독한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중국판 일침에 도우노라는 경극이 공연되는 한 극장입니다. 추석 전날인데도 많은 관객들이 좌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봉건적인 것을 추방하고 새로운 것을 발굴한다 해서 고전의 공연 목록을 개편하고 현대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통이 무너지고 한 점의 오리도 없는 영웅만이 등장하는 상황을 낳았었습니다. 봉건적인 것의 추방은 결국 관객들을 공연장 밖으로 추방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공연단체 또한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의 기준으로 본다면 공연 금지됐을 작품들이 이처럼 재등장하면서 관객들이 몰리고 이에 따라 베이징의 경극단 수도 10개로 늘었고 배우 수도 2,000명이 넘습니다. 연극이라든지 다른 영화 배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점점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조차도 경극이 없다면 중국에 예술이 없는 거나 같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지금 그 경극을 해오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10년. 10년. 그러면 저 1년에 몇 편이나 출연을 하세요? 1년에 꼭 몇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때는 1년에 100회쯤 출연합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되시나요? 최근 9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70원이었거든요. 노동자들의 한 달 급료가 6, 70원 정도인 데 비해 경극 배우들의 급료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경극이 활성화되면서 급료도 늘고 있으며 한 달에 300원을 받는 배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를 짓고 붓을 들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일은 예로부터 중국 지식인의 필수적인 교양처럼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항상 단정하고 명결하면서 정신적인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때 이대의 원로기의 그 도구가 되었던 중국 회화는 지금 산수화가 새롭게 부활되면서 여기에 현대 추상성이 가미된 작품들이 많이 제작돼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묵 산수화와 화조화의 전통은 뿌리 깊습니다. 그러나 공산화되면서 나무를 그려도 사회주의 나무를 그려야 했고 지주나 부르주아 계급의 관상품인 바위를 그리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아 수묵 산수화와 화조화는 설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가장 큰 중국 미술관의 14개 전시실에는 지금 중국 전통화의 묵세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작품전이 끊이질 않습니다. 중국 현대 화단의 제1세대로서 베이핑 곧 북평대학 예술학원 교수 등을 지내다 지난 3월 89살의 나이로 사망한 저우륜 웬이라는 작가의 회고전에는 그의 유작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문인기계의 담백한 목점들이 투박스럽게 보이면서도 그윽한 운기를 느끼게 하는 화풍에 강건한 피력으로 자연이 지닌 생명력을 강하게 분출시켜 보려 했던 화폭들, 그리고 사실적인 현장감이 넘치는 이 같은 작품들이 한때 격리돼야 했던 시대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 것이었나를 깨닫게 됩니다. 유럽과 미주 등에 유학하거나 여행을 다녀온 뒤 자신의 세계를 보다 더 넓게 펼치려는 개성적인 화가들이 여는 작품전도 늘고 있습니다. 스촨, 곧 사천미술학원 교수로서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돌고 온 49살의 한 여류 화가의 작품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서남부 산악지대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화폭에 즐겨 담아왔다는 이 화가의 작품전에는 젊은 관람객들이 많았고 원시적이라 할 만큼 자결하는 듯한 색상이며 몽환적인 소재가 젊은이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상에 대한 직관적인 감흥과 변화를 자유분방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낸 이처럼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중국 사회가 이념에서 개성 중시의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사조를 대담하게 받아들인 표현주의적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바탕은 중국 전통에서 재발견한 추상성이어야 한다는 이 작가의 말은 중국 미술, 나아가 중국 사회가 지향하는 전환의 한계를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귀담아둘 만합니다. 중국의 현대 회화는 중국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에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미적 감각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는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미술 이론이 있죠. 그것이 더 중시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국적인 것이 동시에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작품들이 구매력이 없는 현실에서 작가의 생활을 당장 윤택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창작의 텃밭이 자유로운 사고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중국의 개혁과 개방화 정책은 예술인들의 사유의 폭을 어느 정도 넓혀주었고 지난 40여 년 동안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밝은 미래를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폐쇄의 빗장을 풀고 중국인들이 열어준 창호를 통해 바라본 문화유적과 예술활동만으로 베이징을 다 보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혁명 때 파괴됐다가 복구되고 있는 유적과 새로운 토양에서 싹트가는 문화활동 등을 통해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키워준 문화와 그 자취에 대해 얼마나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고 이 같은 자부심을 소생케 한 개혁과 개방화 물결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원전부터 그들이 써온 중국 그리고 중화라는 단어 속에 담긴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란 세계의 한 가운데란 뜻이며
중화란 세계 한가운데에 있는 빛나는 곳이라는 뜻으로서 가장 선진된 문화민족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이 만들어낸 단어들입니다. 사실 그들의 문화는 그 기원 이래 지금까지 독자적이고 수준 높은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문화 역량이 새롭게 연소할 때 우리와 무섭게 경쟁할 이웃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번 취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연구와 탐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